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근데요, 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이 적, 그러니까 ESG 리스크를 아는 것부터가 참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숨겨진 위험, 특히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1차 협력사를 넘어선 그 더 깊숙한 곳에 ESG 리스크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평가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급망, 과연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많은 경우에 직접 계약 관계인 1차 협력사 관리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실제 큰 리스크는 잘 보이지 않는 2차, 3차, 그 너머에서 터지곤 하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좀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과정, 그걸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일단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게 우선일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 공급망을 무려 5차 협력사까지 추적한다고 하던데 와, 정말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가시성 확보가 첫 단추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모든 공급망을 다 파헤칠 수는 없으니까요. 보통은 매출 기여도가 높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ESG 리스크가 좀 커 보이는 제품군 혹은 특정 원자재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1차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협력사의 기본적인 정보, 위치나 규모,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서 공급망 지도를 그리는 거죠. 아, 지도를 그리는군요. 네, 그리고 모든 협력사를 똑같이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략적 중요도하고 ESG 리스크 수준,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중관리, 크리티컬 그룹, 아니면 그냥 기본관리, 루틴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집중 관리랑 기본 관리예요. 네, 삼성전자가 특정 고위험 국가의 협력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급망 지도를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정했다면 이제 실제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네요. 근데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건 어떻게 검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사, 영어로는 due diligence라고 하죠. 이 실사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이나 재무제표 아니면 ISO 14001 같은 환경 인증서 이런 관련 문서들을 통해서 좀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지, 예를 들어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법규 위반 이력이 있다거나 이런 걸 1차적으로 검토해야죠. 네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역시 현장 실사입니다. 직접 가보는 거죠. 환경 쪽은 폐수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걸 보고, 사회 쪽은 근로시간이나 안전장비 착용 여부 같은 거, 그리고 지배구조는 내부 규정이나 신고 채널이 잘 운영되는지 이런 영역 전반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요. 네, 특히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근로자 익명 인터뷰 있잖아요. 아, 익명 인터뷰. 네, 이게 종종 서류나 어떤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현장 실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협력사를 매번 방문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이럴 때 혹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도 자료에 있나요? 아까 보니까 흥미로운 기술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요즘 기술 발전이 이 공급망 모니터링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서요, 그 유닐레버처럼 파묘 농장에서 혹시 불법적인 삼림벌채가 있는지 이런 걸 감시할 수 있고요. 위성으로요? 와. 네, 또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뉴스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쫙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협력사랑 관련된 평판 리스크가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이슈를 좀 조기에 포착할 수도 있죠.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월마트가 식품 안전하고 투명성 높이려고 도입했던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 이것도 좋은 예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에코바디스나 세덱스 아니면 CDP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외부 플랫폼이요? 네, 이런 플랫폼들이 협력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거나 에코바디스, 아니면 윤리적인 노동 관행 감사를 지원해 주거나 세덱스, 또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CDP, 이런 전문적인 평가와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플랫폼마다 평가 기준이나 비용 구조가 좀 다르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실제 관리 수준을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코어링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산업재해율 같은 딱 숫자로 나오는 정량 지표하고요. 또 관련 정책이 있냐 없냐 아니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같은 정성적인 지표, 이걸 결합하는 거죠. 아, 정량 지표랑 정성 지표를 같이요? 네. 이때 뭐 산업 특성이나 우리 회사의 전력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환경 40%, 사회 40%, 지배구조 20%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종합 점수를 바탕으로 협력사들을 뭐 A부터 F까지 등급화하면 어떤 협력사에 좀 더 집중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겠죠. 와, 들어보니까 공급망 ESG 리스크 식별하고 평가하는 게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파악하고 매핑,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화, 실사를 통해 검증하고 실사, 또 기술이나 외부 플랫폼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점수랑 등급을 매겨서 평가 및 등급화, 관리하는 이런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잘하는 협력사랑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거래 중단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거겠네요. 여러분의 조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이 평가 과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평가가 끝이 아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이 리스크 식별과 평가는 결국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그리고 협력사 역량 강화로 나아가기 위한 그냥 첫걸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받아든 지금 여러분의 조직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세울 것인가, 또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화를 추적해 나갈 것인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